결혼 6년 차를 맞이한 민준과 수진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느덧 5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다니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죠. 민주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고, 수지는 첫째를 돌보며 집안을 꾸려가는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아이 둘은 꼭 낳자고 약속했고, 첫째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둘째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수진도 형제가 있는 게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를 느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고 약간의 메스꺼움도 느껴졌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조심스럽게 검사를 해보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수지는 임신 소식을 전했고 민준은 기쁨에 겨워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넷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민준은 첫째를 깨우지 않으려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임신 6주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원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편이라 정확한 임신 시점을 계산하기는 어려웠지만 민준과 둘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준도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둘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며 웃으셨고 친정어머니는 건강만 하면 된다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벌써부터 태명을 짓기 시작했고 친정에서는 미역과 보양식을 잔뜩 보내주셨죠. 수진의 임신 기간은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입덧도 첫째 때보다 심하지 않았고 민주는 퇴근 후 집안일을 도우며 수진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첫째,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며 곧 태어날 동생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들은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배를 쓰다듬으며 빨리 나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거라 믿었죠. 민주는 주말이면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배에 대고 이야기를 건네며 아빠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수지는 출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과 용품들을 정리하고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죠. 민주는 육아휴직을 미리 신청해 두었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때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훨씬 여유로웠고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건강하게만 태어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주는 퇴근길에 아기용품 가게를 들러 이것저것 살펴보며 행복한 고민에 빠지곤 했죠. 두 사람은 아기 방을 새로 꾸미고 첫째 아들에게도 형이 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고 의사는 아기의 상태가 아주 좋다며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최종 보고를 마치고 언제든 병원으로 달려갈 준비를 했죠. 양가 부모님들도 손꼽아 기다리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곧 벌어지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수지는 출산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 점검을 했고 민주는 병원까지 가는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할머니 댁에 맡기기로 했고 모든 준비는 완벽했죠. 출산 예정일 이틀 전 새벽 수지는 규칙적인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급히 준비한 출산 가방을 들고 수진을 부축해 차에 태웠죠.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수진을 분만실로 옮겼고 민주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지면서 수진은 민준의 손을 꽉 움켜쥐었고 민주는 힘내라며 계속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의료진은 차분하게 출산을 준비했고 분만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분만실 안에 울려 퍼졌고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분만실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죠. 간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담당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기를 받아든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민주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수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만실 안에는 이상한 침묵만이 흘렀죠. 민준의 가슴이 불안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수지는 아기가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씻기고 감싸서 수진에게 안겨주려는 순간 민주는 아기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파란색 눈동자가 먼저 보였고 이어서 밝은 금발이 눈에 들어왔죠. 민주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아기를 쳐다봤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혼혈 외모였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아기를 안아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지만 수지는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지만 외모상 특이점이 있다고 말했죠. 혹시 양가 집안에 서양인 혈통이 섞여 있는지 물었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매우 드물지만 유전적 돌연변이나 잠재된 유전자 발현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고 오히려 유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조언만 덧붙였죠. 간호사들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시선은 계속 민준과 수진을 오갔습니다. 분만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민주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산후 처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렸죠.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산후 처치를 마치고 수진을 병실로 옮겼고 아기는 신생아실로 보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병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창밖만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턱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후에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고 민주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출산 소식을 듣고 곧 병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는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는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가볼 엄두가 나지 않았죠. 병실 밖에서는 다른 산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병실만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민준은 수진을 쳐다보고 싶었지만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도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고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수진은 예약했던 산후조리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는 짐을 챙기며 아기를 안고 차에 태웠죠. 산후조리원까지 가는 길은 병원에서 나올 때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리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밝게 맞이했지만 민준과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본 직원들도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금방 밝은 표정을 지으며 예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말에는 어색함이 묻어났고 민주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첫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출산 직후라 지쳐서 잠들었지만 민주는 계속 생각에 잠겼죠.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를 몇 번이나 보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아기의 파란 눈동자와 금발은 여전했고 민준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첫째, 아들의 신생아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첫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민준과 수진을 닮은 전형적인 한국 아기였죠.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 그리고 부모를 닮은 얼굴. 하지만 둘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은 스마트폰으로 유전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금발과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지 의학 논문과 유전학 자료들을 찾아봤죠. 검색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금발과 파란 눈은 열성 유전이고 양쪽 부모 모두에게 해당 유전자가 있어야만 발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이런 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먼 조상 중에 있었다 해도 수백 년 이상 발현되지 않은 유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고 화면을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민준은 양가 집안의 가족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모두 한국인이었죠. 수진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양인 혈통과는 관련이 없었고 금발이나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의료진이 말했던 유전적 돌연변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은 알비노 같은 특정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었죠. 둘째 아기는 건강했고 그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복도를 걷다가 민준은 다른 신생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국인 아기들이었고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 아기들 사이에서 둘째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민준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둘째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조리원 직원들이 지나가며 아기를 보고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직원은 혼혈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조리원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후 회복을 위해 누워 있어야 했지만 사실은 민준과 마주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민준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수지는 자는 척을 했고
민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이 밤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 검색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무엇인지도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수진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산후 상태가 좋지 않은 수진을 추궁했다가 건강이 악화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죠.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몇 달 전의 그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준과 둘째 계획을 시작하기로 한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홍대의 한 클럽에 갔던 날이었죠. 결혼 후 오랜만에 나가는 자리였고 친구들은 수진에게 스트레스 풀라며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수진도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어느새 정신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무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수진은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클럽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수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수진은 술 기운에 자연스럽게 응답했죠. 남성은 친절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갔고 판단력은 흐려져 갔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즐기느라 수진을 챙기지 못했고 수진은 어느새 그 남성과 단둘이 있게 되었죠. 남성이 호텔바에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고 수진은 취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일들은 수진 스스로도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낯선 호텔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는 그 외국인 남성이 자고 있었고 수진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은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민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며 수진은 몇 번이나 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그 일을 철저히 잊으려 애썼고 민준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수진은 민준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 다정하게 대했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했죠. 민준은 수진이 갑자기 더 다정해진 걸 아내가 둘째를 갖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그 일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싶었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도 수진은 그날을 떠올리지 않았죠. 민준과의 관계 시기와도 겹쳤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수진은 정확한 임신 시점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준이 아이라고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수진은 그날의 일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아기를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외국인 남성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금발과 파란 눈동자가 생각났죠. 수진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산후조리원 침대에 누워 매일 밤 울었습니다. 민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평생 이 거짓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지는 두 가지 선택 모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면서 수지는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상담 간호사가 수진의 상태를 걱정하며 산후우울증이 아닌지 검사를 권했습니다. 수진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우울증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 추해 보였고 민준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수진을 보며 뭔가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조리원 방 안의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일이 지나갈 무렵 민주는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밤마다 검색한 의학 자료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고 민준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죠.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인터넷으로 친자 확인 검사 기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결과도 일주일 정도면 나온다고 했죠. 민주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수진에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기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고 말했죠.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아기 외모가 너무 특이해서 혹시 유전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고 수진도 그걸 느낄 수 있었죠. 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유전 상담을 권했고 혹시 모를 건강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면 모든 게 탄로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 왜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는지 수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민준도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 확신을 얻기 위해 검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그래, 그럼 검사를 받아보자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친자 확인 검사 기관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유전자 검사 센터였죠. 민준과 수진 그리고 아기가 함께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예약일까지 사흘이 남았고 그 사흘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산후조리원 직원들도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리원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예약일이 되어 세 사람은 검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고 모두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과 수지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은 계속 떨렸고 민주는 팔짱을 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검사 절차를 설명했고 구강세포 채취만으로 간단히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민준과 수진 그리고 아기의 구강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했고 검사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상담사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부축하지 않았고 먼저 걸어갔죠. 차에 타서도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핸들을 꽉 쥔 채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조리원으로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수진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고 민준에게는 지옥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길. 하지만 수진 스스로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민주는 결과를 기다리며 이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민준과 수진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에게는 확신을 얻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고 수진에게는 파멸을 향해 가는 카운트다운이었죠. 조리원에서의 나머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따로 먹었고 아기를 돌볼 때도 교대로 했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민준과 수진의 방만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죠. 조리원 직원들도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검사센터에서 오전 10시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민준과 수진은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지난주보다 더 무거웠고 수진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죠. 민준은 표정 없는 얼굴로 운전만 했습니다. 검사센터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았을 때 수진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렀죠. 민주는 팔짱을 낀 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두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을 맞이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인된 결과지가 놓여 있었고 상담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물었고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바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민준 씨와 아기 사이의 친자관계 확률은 0%입니다. 유전적 일치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6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죠. 상담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겠다며 방을 나갔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명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은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친구들과 클럽에 갔던 날의 일을 털어놓았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외국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고 그 후로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난 적도 없으며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민준이 아이라고 생각했고 그날 일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울며 말했죠.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떠올랐고 자신도 충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배신감과 허무함이 밀려왔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절차 진행하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집 정리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고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담실을 나갔고 수진은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센터를 나온 민준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알아본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둔 상태였죠. 사무실에 도착해 상담을 시작했고 민준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이혼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죠. 민주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 계약을 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산후조리원으로 돌아가 수진에게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수진은 울며 매달렸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죠. 민준은 첫째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라고 했고 둘째는 수진이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니 책임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진은 무릎 꿇고 빌었지만 민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방을 나갔죠. 며칠 후 수진은 조리원을 나와 친정으로 향해야 했고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 첫째와 단둘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엄마와 동생이 왜 없는지 물었지만 민주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에게 소장이 도달했습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이혼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함께 제기되었죠. 수진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명확하고 수진 스스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죠. 수진은 위자료 금액이라도 줄여보려 했지만 민준 측 변호사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잡혔고 법원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지만 민준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빠르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친자관계 부존재는 명백하고 이혼 사유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첫째, 아들의 양육권은 민준에게 주는 게 타당하며 수진은 민준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수진에게 이 사안이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수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실망과 분노로 가득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력도 없었죠. 결국 수지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첫째의 양육권은 민준에게 넘어갔고 수지는 면접교섭권만 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남성에 대한 조사도 시도되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남자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지 못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죠. 클럽 CCTV도 이미 삭제된 지 오래였고 호텔 기록을 찾으려 해도 수진이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해 불가능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마 그 남성은 단기 여행객이었을 거라며 찾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수지는 홀로 둘째를 키우며 그 남자를 원망했지만 사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후 민주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와의 법적 부자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절차였죠. 법원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였고 둘째는 법적으로도 민준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이 모든 절차를 담담하게 진행했지만 밤마다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첫째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었고 민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민주는 오래 울었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후 민준과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첫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아들은 자주 엄마를 찾았고 동생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엄마는 지금 동생을 돌보고 있고 너는 아빠랑 살게 됐다고 말했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마다 엄마를 부르며 울곤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이었죠. 수지는 친정 작은 방에서 둘째와 함께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특히 아버지는 수진과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딸이고 손주라며 도와주려 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죠. 수지는 출산 후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며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진을 보며 수군거렸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어갔습니다. 혼혈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수진을 보며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했고 수진은 그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갔죠. 위자료 5천만 원은 수진에게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친정에서 2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했죠.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 때문에 수지는 아이가 어린데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고 이력서에 공백이 생긴 상태라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죠. 친정 어머니가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었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있어 힘들어했습니다. 수지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지쳐 쓰러져 잠들었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둘째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만 수지는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수지는 몇 번이나 민준에게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정말 미안하다고,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죠. 첫째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둘째를 유모차에 태운 채 눈물을 닦았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크고 무겁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아들과의 면접 교섭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었지만 아들은 수진을 볼 때마다 왜 같이 안 사냐고 물었죠. 수진은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동생을 보며 신기했지만 금방 관심을 잃었고 수진과 어색한 시간을 보낸 후 민준에게 돌아갔습니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아들이 떠날 때마다 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두 아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죠. 밤마다 수진은 그날을 떠올리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날 클럽에 갔는지,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지, 왜 그 남자를 따라갔는지 모든 선택이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지만 수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파란 눈동자는 더욱 선명해졌죠.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를 보며 수군거렸고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해 살아갔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첫째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죠. 단 한 번의 방종이 6년간 쌓아온 가정을 파탄냈고 두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수지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지는 자신이 너무 미웠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수진이 선택한 삶의 대가였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